네, 안녕하세요. 김하이쌤입니다. 민법 한 번에 끝내는 이론 강의 27강 공부하겠습니다. 교재는 최초 요약집이고 구입 방법은 이 영상 제일 마지막에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239페이지 저당권과 용익관계인데 저당권은 내용이 간단합니다. 교재 간단하죠? 근데 매매까지 곁들여서 대항력을 좀 자세히 공부하겠습니다. 이건 한두 번 들어서 이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먼저 대항력과 우선면제는 완전히 다르죠. 대항력이란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신소유자, 매매 매수인이나 경매 경락인 등등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주장하는 힘, 권리를 말합니다. 한편 우선면제는 경매에서만 나오고 경매에서 배당, 돈 받는 순서가 됩니다. 우리가 바로 전 시간에 경비 최당 후 공부했죠. 경비 최당 후 경매에서 우선면제 돈 받는 순서입니다. 이 시간에는 대항력을 위주로 하겠습니다. 대항력은 소유자만 바뀌면 나와요. 매매, 증여, 경매 등등 소유자만 바뀌면 나옵니다. 한편 우선면제는 경매에서만 나온다 그랬죠. 먼저 대항력은 물권은 원칙적 인정되고 채권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게 물권, 채권 가장 근본적 차이죠. 그럼 대항력 가출할 시기가 있는데 소유권 변동 원인을 매매, 증여 등 법률행위와 경매에 나눠서 매매로 소유자 바뀌면 저당권을 보지 않습니다. 저당권이 있든 없든 양수인, 매수인 등기보다 대항력이 더 빨라야 대항력이 있는데요. 한편 경매로 바뀌면 경매는 무조건 말소 기준을 보셔야 돼요. 경매는 말소 기준 권리고 그게 최선순위 저당권 등보다 대항력이 빨라야 됩니다. 따라서 대항력이 있더라도 말소 기준보다 느리면 대항력은 경매에서 소멸하게 됩니다. 이 두 개 판단 기준이 서로 완전히 달라요. 그럼 매매부터 살펴볼 겁니다. 자, 매매는 저당권을 보지 않아요. 매수인 등기와 대항력 어떤 게 더 빨랐는가 보는 겁니다. 갑부동산 을과 전세권 설정 계약하고 계약기간 2년에 갑이 전세금 3억을 지급해요. 그 전세권 등기하면 우리 이제 전세권 취득한 겁니다. 그러므로 X부동산을 2년간 사용할 수 있죠. 근데 이제 1년 만에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었습니다. 병이 등기하면 병이 소유자죠. 그래서 병이 을에게 나가 그래요. 물은 아직 1년 사용 덜 했거든요. 물은 나가야 될까요? 안 나갈 수 있을까요? 안 나갈 수 있죠. 자, 을은 물권이고 물권은 원칙 대항력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을은 이 계약 누구랑 했죠? 우린 이 계약 갑과 했죠. 갑에게는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갑에게는 주장할 수 있죠? 근데 갑에게 주장하는 걸 대항력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갑과 을이 둘이 전세권 계약이 있으니까 을은 갑과 맺은 계약을 당연히 갑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전세권 계약 효과로서 주장하는 것이고 이걸 대항력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대항력이란 갑과 맺은 계약을 당사자가 아닌 제3자평, 신소유자, 제3자에게 주장하는 걸 대항력이라고 부르고 물권은 원칙 대항력 있고 채권은 원칙 대항력 없다 그랬죠? 그래서 물권은 원칙 대항력 있습니다. 그래서 을은 총 2년간 못 나가라고 병한테 대항할 수 있고 2년 지나면 전세금 3억 돈 누구한테 받아요? 병에게 받습니다. 3억 주기는 갑에게 줬지만 나갈 때 그걸 병한테 받습니다. 이것을 을은 갑과 맺은 계약을 당사자가 아닌 제3자,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표현합니다. 그럼 우리 대항력 있다는 말은 병, 양수인 병이 갑이 전세권 설정자였죠? 또는 양도인이죠? 그래서 병이 양도인 갑치를 승계한다 같은 말이에요. 그럼 승계한다 그러면 갑자리다 병을 대입합니다. 그럼 을과 병이 계약 맺은 것처럼 병이 똑같이 책임지는 걸 을은 병한테 대항할 수 있다. 같은 말이 양수인 병은 전소유자 갑, 설정자 갑치를 승계한다 같은 말입니다. 이 같은 말이니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X가 시가가 5억입니다. 그럼 병은 얼마에 사야 될까요? 병이 을 3억 내줘야 되죠? 3억 빼서 2억 이하로 사야겠죠? 이것을 을은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 병은 앞사람 값이 승계한다 같은 말입니다.
등기부 그러면 똑같아요. 갑부동산을 우리 전세권자 되겠죠? 1년 만에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면 을은 갑과 맺은 계약을 당사자가 아닌 신소유자 제3자에게 주장하는 걸 대항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제 병은 갑질을 승계한다 그랬죠? 같은 말입니다. 이처럼 물권 원칙 대항력이 있어요. 자, 이제 갑부동산을 을과 임대차 계약합니다. 그럼 우리는 임차권이라는 채권을 취득해요. 계약기한 2년에 마찬가지로 보증금 3억을 갑에게 줘서요. 근데 1년 만에 갑이 병에게 팔아서 소유자가 병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병이 우리한테 나가 그래요. 그럼 우리는 아직 1년 사용 덜 했거든요. 그럼 우리는 나가야 될까요? 안 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원래 채권이고 을은 이 계약 누구랑 했죠? 갑과 했죠. 그럼 채권은 계약 맺은 당사자 갑에게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을은 이 계약을 갑에게 주장할 수 있어요. 갑에게 주장할 수 있는데 이걸 대항력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둘이 계약이 있으니까 당연히 당사자한테 계약 내용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대항력이란 갑과 맺은 계약을 당사자가 아닌 제3자, 신소유자에게 주장하는 걸 대항력이라고 부르고 내 채권은 원칙 대항력 없다 그래서요. 그래서 을은 이 계약을 갑에게만 주장할 수 있고 제3자 병에게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년을 주장 못하니까 병이 나가 그러면 을은 쫓겨납니다. 3억 돈 누구에게 받아야 돼요? 갑에게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을은 갑과 맺은 계약을 병에게 어떠한 것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걸 대항력 없다고 표현합니다. 자, 그럼 대항력 없으면 이제 양도에서 이제는 양수인 병은 양도인 갑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이제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럼 X가 시가가 5억이면 병이 을 3억 내준 거 아니죠? 그래서 병은 5억짜리 5억 다 주고 사는 거죠. 그럼 갑이 그 5억에서 을 3억 내주고 을 쫓아내는 겁니다. 이처럼 채권은 원칙 대항력 없어요. 자, 그럼 갑이 나쁜 맘 먹으면 이럴 수 있죠. 갑이 오늘 아침에 을에게 임대차에서 3억을 받았습니다. 오늘 오후에 병에게 5억에 팔아버립니다. 오늘 8억 가지고 갑이 중국으로 도망가요. 그럼 을은 X부동산 발도 못 디뎌봤죠. 내 병에 들어오지 마 그러면 을은 못 들어옵니다. 2년을 대항할 수 없거든요. 3억도 갑에게 받아야 돼요. 3억을 병한테 대항할 수 없죠? 그럼 중국 가버렸죠. 을은 하루아침에 3억을 뜯기는 겁니다. 이게 예전에 있었던 전형적인 전세 사기입니다. 자, 그럼 을은 하루아침에 3억을 뜯기죠. 왜 뜯기는 거죠? 대항력 없기 때문에 뜯기는 겁니다. 그럼 불쌍히 죽겠잖아요. 그래서 임차권은 채권이라 원칙 대항력 없지만 예외적으로 대항력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나중에 하시겠지만 민법 621조에서 임대차를 등기할 수 있어요. 등기하면 그때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근데 임차권 등기는 임대인이 협조해줘야 돼요. 보통 해줘요, 안 해줘요? 귀찮아서 안 해줍니다. 설령 하라 그래도 을 네 돈으로 알아서 해 그래요. 그럼 우리 안 합니다. 등기할 때 돈 들어, 나갈 때 말소할 때 또 돈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래저래 임차권 등기를 아마 실생활에 본 적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X부동산이 주택이었다면 갑과 을이 주택임대차였죠. 그럼 주택임대차도 등기하면 대항력 생깁니다. 근데 굳이 할 필요 없어요. 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즉 이사하고 주민등록에 전입신고하면 이게 대항력권이거든요. 그럼 대항력은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주택은 그냥 대항력권 갖춰도 대항력 취득할 수 있어요. 세 번째, 만약에 X가 상가 건물이었다면 갑과 을이 상가 임대차였죠. 그럼 상가 임대차도 등기하면 대항력 생깁니다. 근데 안 해도 돼요. 상위법에서 임차인이 상가 건물 인도받고 세무서 가서 사업자 등록 신청하게 되면 이것도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등기하면 즉시 대항력이 생기고 이 특별법으로 대항력권을 갖추면 다음날 0시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예외적으로 여기 셋 중에 하나로 첫 번째 먼저 대항력을 취득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럼 1번으로 취득했죠? 그럼 두 번째 병 그거 알고 사겠죠. 그때 한해서 그런 갑과 맺은 계약을 예외적으로 병한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2년간 안 쫓겨나고 나갈 때 3억도 병에게 받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 대항력이 있으면 이제 양수인 병이 양도인 갑치를 이제 승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병이 이제 을 3억 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병이 이제 5억짜리 2억에 사는 겁니다. 그럼 잘 보세요. 지금 소유권이 병으로 바뀌었는데 여기 매매로 바뀌었나요? 경매로 바뀌었나요? 매매로 바뀌었죠. 저당권이 있든 없든 신경 쓰지 않고 이 병 등기보다 대항력이 빨라야 돼요. 그렇게 이게 빨랐기 때문에 병이 처음에 2억이 샀던 거죠. 만약에 을이 대항력이 없어가지고 병이 5억에 샀다 해보세요. 5억에 산 이후 그리고 대항력 갖춰가지고 병한테 3억 내나 그럼 곤란하죠. 그래서 적어도 양수인 등기보다 대항력이 빨랐어야 그때 매매로 소유자 바뀌었을 때 임차인은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 표현을 꼭 외우세요. 우리 병한테 대항력이 있다가 병은 값이 승계한다고 우리 대항력 없다면 병은 값이 승계하지 않는다. 이 표현이 시험에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경매로 왔습니다. 경매로 소유자 바뀌면 경매는 무조건 말소기준물리 붙여야 돼요. 그래서 그 부동산의 최선순위 저당권 등보다 대항력이 빨라야 대항력이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경매에 오면 경락인이 인수, 책임지는 권리가 있고 책임지지 않고 소멸, 사라지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걸 결정하는 게 말소기준 권리고 이건 꼭 외우셔야 돼요. 이건 경매 신청한 저당권이 아니고 최선순위 저당근저당 압류가 압류 가등기 담보 같은 말이죠. 담보 가등기나 가등기 담보 같은 말입니다. 얘들은 다 돈 받는 게 주 목적이죠. 저당근저당은 돈 못 받을까봐 설정하고 압류가 압류도 금전 채권자갑니다. 담보 가등기는 나중에 하지만 담보가 있으면 앞에 저당권하고 똑같다 한대요. 얘들은 다 돈 받는 게 주 목적입니다. 근데 돈이 주 목적이 아니라 부동산 사용 수익이 주 목적인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지상권, 전세권, 태양력 임차권 등은 돈이 주 목적이 아니라 부동산 사용 수익이 주 목적이죠. 그럼 얘들이 말소 기준보다 날짜가 빠르면 다 살아남아서 경락인 얘들을 책임지고 승계하는 겁니다. 근데 이 용의권들이 말소 기준보다 더 느리게 나오면 얘들 경매에서 다 소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로 경매에 나오면 말소 기준 권리는 무조건 다 소멸해요. 그리고 그 밑에 권리 다 데리고 소멸합니다. 마치 물귀신작처럼 다 소멸해요. 그럼 뭐만 살아남죠? 이 말소 기준보다 날짜 빠른 권리만 살아남아서 얘들은 경락인에게 끝까지 대항할 수 있고 그럼 경락인은 이 권리를 인수하고 승계하는 겁니다. 얘들은 다 소멸했죠? 얘들을 지난 시간에 제3취득자 그랬죠. 저당권 밑에 용의권 취득에서 경매에 나면 싹 쫓겨날 불쌍한 사람들 제3취득자를 있습니다. 이 권리 분석 간단합니다. 여러분 경매학원 절대 다니지 마세요. 경매학원 이게 다예요. 그냥 말소 기준부 살아남고 밑에 다 소멸한다 끝입니다. 네, 예외가 있는데 말소 기준 권리보다 날짜가 느리더라도 항상 살아남아서 경락인이 항상 인수한 게 있습니다. 이걸 분유법 외우면 돼요. 분묘기지권, 유치권, 법정기상권은 말소 기준보다 날짜가 느려도 항상 살아남습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경매 나오면 말소 기준보다 빠른 권리 살아남아서 경락인이 책임지는 것이고 그 분유법 살아나는 겁니다. 이게 경매 끝입니다. 그러니까 경매학원 같은 데 절대 다니지 마세요. 경매학원 다니면 여기까지 하고 끝이에요. 나중에도 자기한테 투자하라. 경매 강사한테 투자하랍니다. 그럼 돈은 여러분들이 내고 손해가면 여러분이 손해보고 이득이 나면 경매 강사랑 같이 나눠먹고 그런 겁니다. 절대 다니지 마세요. 혹시 제가 나중에 경매 강의에도 절대 다니지 마세요.
자, 그럼 이제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지상권, 전세권, 태양력 임차권이 있고 또 저당권이 있어요. 이대로 경매 나오면 2번이 최선순위 저당권이라 밑으로만 소멸됩니다. 매들은 살아남아서 경락인이 이 권리를 인수하고 승계하는 겁니다. 근데 저당권이 먼저 있고 용의권들이 있으면 경매 나오면 1번이 말소 기준권리죠. 소멸하고 다 소멸해서 이들은 대항력을 상실하게 돼서 쫓겨나는 겁니다. 경락인은 이들을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저당권, 용의권, 저당권 있으면 우린 시험이기 때문에 저당권이 두 개 있잖아요. 그럼 시험에서는 항상 후순위 저당권이 경매 총괄입니다. 그래도 말소 기준 권리는 경매 신청한 저당권이 아니죠. 최선순위 1번이 말소 기준 권리라 소멸하고 중간에 샌드위치 소멸하고 다 소멸합니다. 이런 식으로 시험에 가장 이게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권리문서 간단해요. 이 병이 세 번째 얘가 경매에도 1번이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성인들은 이 3번이 경매 신청하면 2번을 무서워서 못 지워요. 쫓겨날까봐 무서워서 못 짓습니다. 근데 쫓겨나도 당연합니다. 1번 쳐담고 있는데 누가 그 밑에 들어오래요. 경매에서 쫓겨난 거 당연합니다. 과감히 1번부터 지우고 과감히 지워야 돼요. 안 지우면 내가 시험에서 틀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당권, 용의권, 저당권, 유치권이 있어요. 경매는 3번이 한다 했죠. 그럼 1번이 말소 기준 권리라 소멸하고 여기 분유법은 살려준다. 유치권은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유치권에서 이렇게 공부했죠. 이렇게 유치권에서 유치권으로 경락인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건가는 저당권이 기준이 아니라 그랬죠. 이렇게 경매 등기 전후 또는 경매로 인한 압류 효력이 기준이라 그랬죠. 이렇게 보세요. 경매가 5번이죠. 경매 신청 등기보다 더 빨랐기 때문에 살아남아서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겁니다. 저당권이 기준 아니에요. 저당권보다 유치권이 더 아래에 있어도 살아남잖아요. 그래서 유치권으로 경락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가 없는가는 여기 있는 저당권이 기준 아니에요. 저당권보다 더 느려도 살아남습니다. 여기 5번 경매 신청 등기 전문에 취득하면 대항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지난 시간 공부한 유치권과 이 저당권이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정리하세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마무리 정리하면 갑부동산이 있는데 이 부동산에 저당권이 있고 지상권, 전세권, 임차인이 있고 그럼 이 을들은 이 을 3명 얘들은 다 갑과 계약이죠. 갑이 소유자, 얘들이 용의권자죠. 그리고 또 저당권자 B가 있습니다. 근데 부동산이 소유자가 바뀌는데 매매로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그럼 병이 새로운 소유자라 병이 을 3명한테 너희 3명 다 나가 그래요. 이 을들은 갑과 맺은 계약을 병한테 대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항할 수 있으면 중간에 안 쫓겨난 것이고 대항할 수 없으면 쫓겨나는 거죠. 그럼 대항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매매에 나오면 저당권 보지 말아 그랬죠. 이 병 등기가 4번이니까 2번이 빨랐죠? 그래서 병은 이거 알고 샀기 때문에 이 일들은 갑과 맺은 계약을 병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이 나가 그러면 3명이 합창으로 못 나가. 아직은 못 나가 그리고 남은 기간 다 채우고 나갑니다. 그 남은 기간 채우고 나갈 때 이 전세권자 누구에게 전세금 받아요? 병에게 받죠. 주기는 갑에게 줬지만 나갈 때 병에게 받습니다. 이 임차인은 남은 기간 다 채우고 나가죠. 중간에 안 쫓겨나고 그레이는 나갈 때 누구에게 보증금 받아요? 병에게 받아요. 주기는 갑에게 줬지만 나갈 때 병에게 받습니다. 이 저당권이 30년짜리라면 을은 토탈 30년간 못 나갈 수 있는 거죠. 이게 매매는 매수인 등기보다 대항력이 빨랐는가를 보라 했죠. 근데 만약에 이제 자 그럼 죄송합니다. 얘가 대항력 있다 그러면 이제 병은 전소유자 값이 승계한다 같은 말이라 했죠. 자 이번에는 이제 B가 경매 청구예요. 그럼 경매는 말소 기준 권리 1순위 저당권을 봐야 되죠. 그래서 경락인이 너희들 다 나가 그래요.
그럼 이 을들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이제 1순위 저장고를 보니까 소멸하고 대항력 소멸합니다. 소멸하죠? 그래서 이제 대항할 수 없고 경락인이 나가면 이 을들은 다 쫓겨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을들은 병한테 대항력 없죠? 그럼 이제는 경락인 병은 전소유자 갑지위 승계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매매와 경매 잘 비교하세요. 만약에 이 X가 아파트라고 가정 아파트 임차인 을이 있어요. 을. 아파트가 매매로 소유자가 바뀌면 을은 대항할 수 있으니까 안 쫓겨나죠. 매매가 10번이 돼도 이 을은 모든 10명한테 대항하니까 절대 안 쫓겨나요. 근데 경매 나온 순간 을은 바로 쫓겨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임차인은 아파트 임차인이라면 내가 살고 나갈 때까지 경매가 안 나오기를 기도를 해야 돼요. 경매 나오면 바로 아웃, 쫓겨나는데 매매가 100번이 돼도 을은 대항할 수 있어 절대 안 쫓겨납니다. 매매와 경매 잘 비교하세요. 여러분 이제 교재에서 이제 용의권이 저당권 실행 경매로 소멸한지는 경매 신청한 저당권이 아니라 최선수의 저당권, 말소 기준 권리와 우회를 따집니다. 네, 분유법은 항상 살아납니다. 예컨대 아까 했어요. 1번 저당권, 그 다음 전세권, 재당권, 용의권들 2번 저당권, 유치권이 있죠. 그럼 2번이 경매도 유치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 다 소멸을 내리겠습니다. 자, 이제 근저당권으로 가겠습니다. 자, 특정 채권, 확정 채권 3억이 있다. 이 특정 채권을 위해서 나온 게 일반 저당권이고 내 채권이 불확정, 불특정 채권이 있어요. 이걸 위해 나온 게 근저당권입니다. 그러니까 법이론상 확정을 위해서 나온 게 저당권, 불확정을 위해 나온 게 근저당권이에요. 법이론상. 근데 실제에서는 지난주에 이거 둘 때 다 그냥 무조건 다 근저당 한다 그랬죠. 근저당권이 은행에게 더 유리하니까 실제에서는 둘 다 그냥 다 근저당 설정합니다. 근데 시험은 이 법이론대로 나와요. 그래서 저당권이 시험에 나오면 확정 채권을 가정해 푸셔야 되고 근저당이 시험에 나오면 불확정 채권을 가정해서 시험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시험은 이렇게 법이론대로 냅니다. 그럼 불확정 채권이 어떨 때 생길까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자, 이제 갑이 대리점이 있고 X란 부동산이 있어요. 을이 본사인데 대리점과 본사가 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신발 공장이라면 신발 공급 계약을 체결해요. 자, 그럼 본사에서 신발을 보통 외상으로 대주죠. 외상으로 대주면 대리점이 우리 소비자에게 신발을 팔아서 그 돈으로 외상값을 조금씩 갚는 거죠. 또 신발 외상 대주면 또 소비자에게 판 돈으로 외상값을 조금씩 갚는 구조입니다. 그럼 채권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안정이 있네요. 계속 외상값이 증감 변동하겠죠. 근데 본사에서는 전국의 대리점 50군데에서 외상값 안 주면 본사 부도납니다. 그래서 대리점이 채무자라 채무자 부동산을 잡아야 되는데 채권액의 외상값이 얼마인지 안정해 있죠. 그때 이 부동산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근저당 설정할 때는 채권 최고액을 반드시 정합니다. 채권 최고액 정하는데 결산기는 안 정해도 돼요. 근데 2년 정했다고 가정해보세요. 그럼 근저당도 물권이라 등기해야 됩니다. 갑부동산에 등기불구에 이 근저당권 등기해야 돼요. 근저당 등기할 때는 채권 최고액 등기해야 되고 근저당이라는 취지나 뜻을 기재해야 돼요. 여기 근저당이라는 취지 등기돼 있나요? 돼 있습니다. 근 이 글자 써란 말이죠. 근 안 쓰면 그냥 저당권이라 근을 써야 근저당권이라는 그 취지가 등기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을이 신발 외상으로 대줘요. 처음에 5천만 원 대줬어요. 1억 대줬습니다. 그럼 을의 채권이 현재 1억 5천인데 갑이 장사 잘해서 1억 5천 다 갚아버리면 채권이 일시 0이 되고 또 1억 5천 대주고 또 1억 1억이 대줍니다. 채권이 계속 증가 변동하죠. 그걸 위해 근저당을 설정한 겁니다. 이걸 좌표로 그려보면 좌표 쫄지 마세요. 수요 공급 아니에요. X축이 이제 시간이고 Y축을 채권이라 가정하면
결산기 2년 정했죠. 다음 채권 최고의 3억 1억 정했죠. 그럼 빚이 5천, 1억 5천, 일시 0이 됐다가 1억 5천, 2억 5천 됐네요. 그럼 2년에 결산하기로 했죠. 이때 채권이 2억 5천이면 채무자 값은 을에게 2억 5천 다 변제해야 되죠. 다 변제하면 이제 근저당 말소 청구합니다. 근데 갑이 돈을 못 갚으면 을이 갑 소유 X부동산을 경매 청구해서 2억 5천까지 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2년째에 채권이 3억 5천으로 확정됐어요. 그럼 채무자 갑은 을에게 3억 5천 전액 다 갚아야 돼요. 채무자는 채무 한도가 없습니다. 3억 5천 전액 다 변제해야 근저당을 소멸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갑이 돈을 못 갚으면 채권자 을은 갑 소유 부동산을 경매 청구하죠. 경매 청구하는데 근데 여기에 3억까지만 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이 채권 최고액은 우선 면제 받을 한도액을 정한 겁니다. 그래서 을은 5천만 원은 우선 면제를 못 받게 되고 꼴순위 일반 채권으로 받는 겁니다. 이처럼 채권 최고액은 우선 면제 받을 한도액을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을은 채권이 이 밑에서 놀아야 더 안전하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면 지난 시간에 병을 제3취득자로 있고 병은 3억 5천이 아니라 제3취득자는 3억만 변제하고 근저당 소멸 청구할 수 있다고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여러분 교재 357조가 있어요. 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게 미루어서 장래로 미루어서 아까 전에 2년으로 미루었죠. 이를 설정할 수 있거든요. 이런 저당권을 근저당권이랍니다. 이런 저당권을 뭐라 그래요? 근저당권이라고 부릅니다. 이항 전항 이러한 경우에 채무이자는 최고액에 포함 산입된다고 지난 시간에도 360조와 다 같이 공부했습니다. 열심히 잘 나오죠? 자, 그럼 여러분 교재 양가로 1번 피담보조건법이 나와요. 동그라미 1번 근저당권은 채권 최고액 범위 안에서 설정 계약에 정해진 피담보조건을 담보합니다. 지연이자 지연배상은 1년분을 초과해도 최고액 범위 내에서 담보된다고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2번 채권 최고액은 우선 면제받을 한도계이고 채무자의 책임 한도가 아니라고 지난 시간에도 공부했습니다. 3번도 지난 시간에 있어요. 확정된 피담보 채권에 이게 3억 5천 예를 들어 3억 5천이 채권 최고의 3억을 초과하면 채무자가 근저당을 말소하기 위해서 3억 5천 전액을 변제하지만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는 채무자 아니죠. 얘들은 채권 최고액 3억만 변제하고 근저당 말소 청구할 수 있다고 지난 시간에 다 같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저당권에서는 피담보 채권 확정이 중요합니다. 아까 이제 확정 채권을 위해서 일반 저당권이 나왔고 불확정, 불특정 채권을 위해서 근저당이 나왔습니다. 근데 근저당에서는 지금 채권이 얼마인지 안 정해 있네요. 얼마인지 모르죠? 그럼 채무자가 돈을 갚을 수가 없네요. 그래서 근저당에서는 언젠가 채권이 확정되겠지 그걸 가정에 공부하고 채권이 확정되면 근저당이 일반 저당권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 확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피담보 채권은 설정 기각에 정한 결산기가 도래하면 그때 확정되고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확정됩니다. 그래서 시험은 경매 신청이 중요해요. 경매 신청. 시험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갑부동산에 선순위 근저당권자 을이 있고 밑에 후순위 권리자가 있어요. 그냥 저당권이든 뭐 근저당권이든 관계없습니다. 아무튼 을보다 후순위 권리자가 있어요. 그럼 시험은 물어본 게 정해 있습니다. 시험은 선순위 을 채권만 물어봐요. 물어본 게 정해 있기 때문에 포인트는 누가 경매 신청했는가 포인트입니다. 근저당권자가 스스로 경매 신청하면 자기 채권은 그 경매 신청 시 확정이 돼요. 확정이 되는데 경매를 취하하더라도 이미 확정됐죠? 확정 효과는 번복되지 않습니다.
그냥 경매만 중간에 없어질 뿐이고 확정된 금액은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일보다 후순위가 경매 신청하면 경매가 중단돼서 우리 영향을 받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 신청하면 선순위 을 채권은 경매가 다 끝나서 매각대금 완납 시 을 채권이 확정됩니다. 그래서 물어본 건 을 채권 선순위 정해 있으니까 포인트는 누가 경매했는가, 후순위가 경매했는가, 근저당권자가 경매했는가, 그게 포인트입니다. 이제 확정 후 관계입니다. 자, 피담보 채권이 확정됐는데 이후 생긴 새로운 채권은 당연히 근저당으로 담보되지 않겠죠. 확정 이전에 생긴 채권이 있어요. 확정 전에 생긴 채권의 이자나 지연 소액금이 확정 후에도 발생하네요. 이것은 원본 채권이 확정 전에 생긴 거기 때문에 확정 후에 생긴 이자도 채권 최고의 범위 내에서는 담보해 줍니다. 다음 근저당 변경할 수 있는데 피담보 채무가 확정되기 전이라면 채무나 채무자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채무액이나 채무자가 있는데 이게 확정되기 전에 변경됐네요. 변경할 수 있죠? 그럼 이제 변경 후 것이 후 내용이 근저당으로 담보되겠죠. 변경 전께 이것까지 담보되면 큰일 나겠죠? 아니 이걸 담보하려고 채무나 채무자를 변경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변경 후 채무나 채무자가 이게 나중에 근저당으로 담보돼야겠죠. 네, 이제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 문제 한꺼번에 기출 강의 올려요. 같이 기출 문제 꼭 풀어보세요. 항상 이론과 기출 같이 병행해야 됩니다. 1차 교재 두 종류입니다. 초초의학집도 한 권의 민법 개론 다 같이 있고 기출 문제에도 한 권의 민법 개론 다 있습니다. 두 권으로 1차 합격 끝 퍼펙트 하고 이걸로 계속 반복해 주세요. 구입할 10번은 아래의 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교재 이름도 두 권 꼭 적어주세요.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